제가 들려드릴 156번째 소설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한강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1994년 등단한 이후 쉼없이 글을 썼어요. 장편소설, 단편소설을 두루 썼습니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히라보 시간, 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장편소설과 다수의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 한국의 굵직한 문학상은 다 받았고요.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 2017년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 파르테 문학상,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의 소설들을 관통하는 단어는 고통 아닐까 합니다. 개인, 역사, 현실. 그래서 그녀의 소설들을 읽고 나면 어김없이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심연 속에 한동안 들어가 있곤 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뤘어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 15살 소년 동호는 작가가 확인한 실존 인물이 토대입니다. 동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각각 화자로 나옵니다. 각 챕터마다 화자가 다른데요. 화자를 칭하는 인칭도 다릅니다. 동호는 너, 정대는 나, 은숙은 그녀, 선주는 당신, 그리고 진수는 같이 수감된 나의 설명으로, 또 30년 후의 어머니는 나로 나옵니다.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요. 그 안에서 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화자로 나오는 인물의 시간 흐름을 순서대로 요약해서 들려드릴 거지만 이게 요약만으로는 절대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화자를 바꿔가며 소설을 구성해서 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책을 직접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적 배경은 1980년에서 30년 후니까 2010년 즈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호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기 순서대로 자리가 배정되는 교실에서 언제나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해 3월부터 변성기가 시작되어 목소리도 낮아지고 키도 꽤 자라주었지만 아직도 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어요. 부모님은 대인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했습니다. 큰형은 30살이고 구급 공무원으로 서울에 가 있었고 작은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도 자꾸 대학에 떨어져 집에서 삼수를 하고 있었어요. 중흥동에 살고 있는 집에 사랑채 방이 하나 남아 세를 주었어요. 그 방에는 광주보다 더 지방에 살고 있던 정대와 정미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정대는 동호와 같은 학년이고 20살 정미 누나는 방직 공장에 다녔어요. 예쁘고 화낼 줄 모르고 발걸음이 가볍고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정대는 키가 동호보다도 작아서 정미 누나는 빠듯한 살림에도 우유를 배달시켜 먹였어요. 작아도 정대는 귀염성이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보다는 돈을 벌고 싶었지만 누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동호와 정대는 친하게 지냈고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5월, 역전에서 총을 맞은 두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애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광장에서 동호와 정대는 손을 잡고 선두의 열기 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고 모로 쓰러진 정대를 뒤로하고 동호는 달렸습니다. 간신히 피해서 행렬을 바라보았는데 멀리에 쓰러졌지만 운동화 발이 움직이는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보였고 뛰쳐나가려던 동호를 어떤 아저씨가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라고 말하며 동호의 눈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가렸어요. 그날 오후 집에 왔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지만 꿈보다 무서운 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정대의 방에선 아무 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제는 불이 켜지지도 않을 거였어요. 동호는 밖으로 나가 정미 누나를 찾아다녔지만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미 누나를 만나면 정대의 손을 놓은 곳에 대해 용서를 빌고 같이 찾으러 가려 했는데 누나는 없었습니다. 동호는 정대를 찾아 도청 민원 봉사실에 갔고 거기에서 은숙 누나와 선주 누나를 만납니다. 은숙은 수피아여고 3학년이고 선주는 충장로의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들은 들어온 시신의 피를 닦고 굽혀진 팔을 억지로 펴서 가지런히 놓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대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동호는 거기에서 같이 일했어요. 동호가 맡은 일은 시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메모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실에서 이쪽으로 가며 동호가 장부에 기록한 인적사항을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는 진수영도 알게 되었어요. 진수영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휴교령이 내리자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진수영은 동호에게 여기 일은 힘들고 넌 어리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동호는 3학년이라고 힘들지 않다고 고집을 부려서 계속 남았어요.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면 멀찍이 물러서서 오열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험하지 않게 대강 수습해 놓은 시신을 목화솜으로 코와 귀를 막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후 간단한 염과 입간을 했고 상무관으로 옮겨졌어요. 그것까지 장부에 기록하는 게 동호의 일이었습니다. 입간을 마친 후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 시신을 태극기로 감싸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 이유를 묻자 은숙 누나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낮에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은 나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상무관으로 옮겼고 거기엔 더 많은 새 관들이 들어왔어요. 저녁이면 쉴 새 없이 시신이 들어왔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형상은 잔혹했습니다. 은숙 누나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반투명한 창자들을 뱃속에 집어넣다 말고 강당 밖으로 뛰쳐나가 토했어요. 선주 누나는 코피가 잘 나는 체질이라 이따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피를 멈추면서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의 간격을 수시로 좁히고 관들의 간격도 좁혀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 엄마 작은형이 찾으러 왔고 금방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밖에서는 마이크를 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신을 돌려받고 끌려간 수백 명의 시신을 풀어주고 이 사태의 진상을 전국에 밝힌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먼저 가신 혼들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동호는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지켜본다는 건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임종한 외할머니를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있던 할머니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빠져나갔고 동호는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간 건지 그 새들은 어디 있는 건지 동호는 얼마 전 생물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볕이 나른하던 5교시 식물이 호흡에 대해 배웠던 그 시간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른 세상이 계속됐다면 지난주에 너는 중간고사를 봤을 거다. 시험 끝의 일요일이니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을 거다. 지난 일주일이 실감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다른 세상의 시간이 더 이상 실감되지 않는다. 은숙 누나는 조용히 다가 요구르트와 카스텔라를 주었고 선주 누나는 성격대로 멀리서부터 이름을 부르며 와서 호일에 싼 김밥을 불쑥 내밀었어요. 오늘 밤에 계엄군이 상무관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다 죽일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나들은 동호에게 오늘 밤 계엄군이 들어온다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찾으러 왔고 동호는 6시에 여기 문을 닫는다니까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고 도청에 남았어요. 진수영과 다른 형들은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항복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시민군이 잡혔을 때 말을 듣지 않고 남아있던 고등학생 4명과 동호는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들을 보자 흥분한 장교는 빨갱이들이 항복한다면서 M16을 들어 망설이지 않고 총을 쏘았습니다. 형들이 시킨 대로 줄을 맞춰 손을 들고 나란히 걸어오던 동호를 포함한 5명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대는 죽었습니다. 옆구리에서 솟구친 피가 따뜻하게 어깨로 목덜미로 번지는 걸 느낄 때까지는 동호가 보였어요. 군인들이 그들의 몸을 들어올려 군용 트럭에 던져 넣었고 정대의 몸 위로 어떤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놓이고 아저씨 배 위로 어떤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라고 느껴졌습니다. 지척에 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고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 따위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내 얼굴은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했어요. 정대는 눈을 감은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라 낯설었습니다. 달리는 트럭은 시가지를 벗어나 어둑한 들판 가운데로 난 텅 빈 길을 달렸고 단층 콘크리트 건물과 참나무 숲 사이의 공터에 멈추었어요. 공터 뒤 덤불 숲에 몸들은 차곡차곡 열십자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정대는 아래에서 두 번째에 끼어 납작하게 눌렸어요. 그들이 가고 자정 무렵쯤 되었을 때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닿는 것 같았는데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 것인지 몰라 좀 기다렸습니다.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릴게요.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 혼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 마침내 체념한 듯 그것이 떨어져 나가자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구름에 쌓인 반달이 눈동자처럼 나를 마주본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지 텅 빈 은빛 돌. 생명이 살지 않는 거대하고 황량한 암석 덩어리일 뿐이었어. 정대는 누나를 생각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먼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나의 혼도 어린거리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딘지. 하지만 몸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 것이며 몸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대의 몸은 계속 썩어갔고 정대는 이제 그들을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다음 날 그들이 왔다 갈 때마다 위로 마치 거대한 산처럼 다른 사람들이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은 오후에 비가 왔고 세찬 비에 깨끗이 피가 씻겨나갔으며 빠르게 썩어갔어요. 그들은 자정이 되기 전에 또 왔고 석유를 몸들이 탑 위에 부었습니다. 몸 모두에게 고르게 공평하게 기름을 털어부었고 뒤로 물러섰고 마른 덤불에 불을 붙여 던졌습니다. 숲을 집어삼킬 듯 불길이 타오르고 썩어가던 몸들이 타들어갔습니다. 뼈가 드러난 몸들이 호는 어느샌가 멀어져 더 이상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침내 자유, 이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정대는 동호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사이 누나가 이미 우리가 살던 방에 돌아와 있을지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서 뛰쳐나오는 소리, 정대는 그 순간 동호가 방금 죽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면서 동호가 죽는 순간을 느꼈어요.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간다면 방금 몸에서 뛰쳐나온 동호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서서히 조여오는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어디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숙. 은숙은 그때 수피하여고 3학년이던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 24살이 되었고 지금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마지막 날 진수 오빠가 우리에게도 총을 달라는 여자들에게 아침까지 가두방송을 할 3명만 남고 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을 도청에 남게 해서 죽게 하면 시민군의 명예가 다칠 거라며 집으로 가라고 설득했어요. 선주 언니가 2명의 여자들과 자진해서 남았습니다. 은숙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둔감해졌으면서도 더 두려웠습니다. 몸에 구멍이 뚫린 채 창자를 쏟아내며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도청을 나오기 전 동호를 보았고 동호는 하늘색 체육복 위에 교련복을 걸친 채 그 좁은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동호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동호는 날쌔게 달아났어요. 거리엔 총을 맨 군인들이 새로운 주검들이 다리를 끌고 와 한 군데 모아놓고 커다란 방수 모포를 펴서 내 귀를 잡고 여러 사람의 주검을 한 번에 쓸어 담았어요. 그날 오전에는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문을 당하면서도 겨우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재빨리 은숙을 달하게 감추었어요.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 딸은 고3이고 아들은 중학생이고 아직 어려서 데모 같은 건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초순까지 수업을 했어요. 분수대에서는 다시 물이 나왔어요. 그녀는 방학하는 날까지 매일 정류장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물을 잠가달라고,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민원실 직원들은 매번 인내심 있게 응대했고 딱 한 번 나이 든 여사무원이 그건 자기네가 어쩔 수 없다고, 아마 학생 같은데 이젠 다 잊고 공부를 하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입시에 실패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냥 눈 딱 감고 살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남들처럼 대학 가고 밥벌이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덜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은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공부를 했고 멀리 떠나고 싶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상주하는 사법경찰이 있었고 학생들은 호시탐탐 살인마 전두환 타도를 외쳤어요. 그걸 지켜본 날은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가위에 눌려 깨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와 어머니를 돕다가 다시 복학을 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다시 휴학을 하면서 2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교수의 추천으로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했지만 집안 사정이 좋았어도 그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거였어요. 학생들이 스크럼 속으로 걸어들어가 끝까지 버텼을 것이었는데 그건 혼자 살아남는 게 가장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은숙이 다니는 출판사에서는 수배 중인 희곡 작가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세웠고 그녀가 담당 편집자였어요. 보름 전에 청계천변에서 사장의 심부름으로 초판 인쇄를 작가에게 전달하느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내가 출판사로 들이닥쳐서 작가의 행방을 물었고 은숙의 뺨을 7대나 때렸어요. 욕을 해대면서 너 같은 건 여기서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가족도 모른다는 연락처를 처음 만난 출판사 직원에게 알려줄 리 없다고 대답하면서 정말 모른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뺨은 실핏줄이 터져 있었고 사내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는 나갔습니다. 편집장은 미안하다고 고기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고이는 걸 참아보지 못했어요. 머리가 있는 생선을 구울 때도 눈을 감았습니다. 원고는 검열을 받았지만 30페이지가량의 대부분 문장에 먹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이 희곡집은 출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7번의 딱이 이걸 어떻게 잊을까. 손바닥 크기 푸르죽죽한 피멍이 반점처럼 새겨져 있는 뺨. 은숙은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화사한 옷을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았고 오후 1시에 퇴근하는 토요일에 점심 먹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19살의 여름이 지나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4살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빨리 늙기를,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 뭘 먹었고 먹는 것에 익숙한 치욕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이 없으니까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삶이 있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은숙을 괴롭혀온 건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돈다는 거였습니다. 편집장은 그녀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고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출간이 안 되어도 무대에 올리겠다더니 정말 무대에 올려졌어요. 편집장과 함께 공연장에 갔는데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었고 뒤편엔 사복 경찰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넛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삭제된 문장들이 배우들의 입을 통해 나왔고 여배우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이 객석을 비추는 듯 했을 때 12살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하얀 반소매 체육복. 소년이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허리를 구부린 배우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끄윽끄윽 신음소리를 냈고 자꾸 뒤돌아보는 소년을 앞질러 먼저 무대에 다다랐어요.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동호야 라고 불렀습니다. 소년은 무대 위에 올라가 노파의 등허리에 몸을 붙였고 은숙은 동호를 또 불렀고 객석으로 몸을 돌린 소년의 얼굴을 바로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은숙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계엄군에 의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3살의 교대 복학생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시민들의 시체가 쌓이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자신만이 깨끗한 무엇에 스스로 놀랐어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이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 헌혈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 병원. 피 묻은 흰 가운을 입고 빠르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 트럭 위에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 모든 이들이 자신이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던 그 순간들 사이로 부서져 피 흘렸던 심장이 다시 온전히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도청에서 김진수와 같이 있었어요. 김진수는 그 해에 대학 신입생이었고 아직 뺨에 솜털이 나 있으며 얼굴이 희고 속눈썹이 유난히 짙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진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희생자 파악을 했고 시신관리를 총괄하며 장례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계엄군이 10분 안에 도청에 다다를 거라는 무전이 들어왔을 때 진수가 나서서 말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죽을 거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복하라고. 만약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총을 버리고 항복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자신이 20살이 아니라 30이나 40살쯤 된 사내처럼 말했습니다. 철창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감시했어요.
모나미 검정 볼펜. 오른손으론 조서를 써야 하니까 왼손가락 사이에 교차시켜 끼웠어요. 처음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고 나중엔 하얀 뼈가 드러났습니다. 뼈가 드러나면 알코올에 적신 약솜을 끼워주었고 뼈가 드러났으니 그 자리는 이제 그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고통스러울 걸 알고 약솜을 빼낸 다음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짓이겼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을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허용되는 건 끔찍한 통증, 맞고 짓밟히고 뒹굴리고. 체포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서 6월까지 차례로 석방되었고 극렬 분자, 총기 소지자들만 상무대에 남았어요. 고문의 양식은 그때보다 달라졌습니다. 구타보다 정교하게 고통을 주는 방식, 고문하는 사람들이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 비녀 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이상한 식사 방식. 식판에 담긴 밥 한 줌과 국 반 그릇, 김치가 전부인 식사를 2인 1조로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는 김진수와 한조가 되었어요. 식판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건 니들은 그저 본능뿐인 살덩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군인들이 노리는 바였습니다. 진수와 그는 밥알 하나 김치 한쪽을 두고 짐승처럼 싸우지 않기 위해 인내하며 묵묵히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눈. 진수는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변칙적인 고문을 더 당했는데 그건 외모가 여성적이어서 그랬습니다. 하체를 발가벗기고 영창 앞 잔디밭에 팔을 뒤로 묶은 채 엎드려 있게 했고 굵은 개미들이 몇 시간이고 김진수의 사타구니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10월 셋째 주에 군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열흘간 처음으로 고문 없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9년형을, 김진수는 7년형을 언도받았어요. 하지만 형량은 무의미해서 이듬해 성탄절까지 군부는 그 죄목들이 부조리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이라도 하듯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특사로 석방했습니다. 이후에 진수를 만났어요. 그들은 둘 다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매형의 전파사 일을 돕고 있었고 그는 큰댁의 식당 일을 돕다가 조만간 택시회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는 사이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이 몸속엔 그 여름의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모나미 볼펜, 하얗게 드러난 손가락 뼈가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애원하고 구걸하는 낯익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꼭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형. 언제가 됐든 내가 죽을 땐 그 사람들까지 꼭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지쳤어. 그해 겨울 진수의 부고가 날아왔어요. 진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진수 없이 혼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 손의 흉터를 들여다봅니다. 평범한 모나미 검정 볼펜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기다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임선주. 그해 5월 은숙 동호와 같이 시신을 돌보는 일을 했던 선주는 그 시절 광주 충장로에 있는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부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그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 공장에 다녔고 노동법 강의를 열심히 듣던 성희의 언니를 만나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 18살 때 어영노조를 한 표 차이로 꺾고 뽑힌 노조 간부들을 경찰이 끌고 가던 날 현장에서 투쟁을 했고
사복 형사에게 짓밟혀 장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주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취직이 불가능해지자 친척의 소개로 충장로의 양장점에 미싱사로 취직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3년 만에 정식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 그해 5월이 왔고 이후 20여 년이 더 흘러 선주는 만 43세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자와 함께 살았던 건 꼭 한 번,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뿐이었고 내내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와 포럼의 녹음을 풀고 행사사진을 기록실에 분류 보관하는 일, 월급 대신 활동비를 받으며 그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그냥 살았습니다. 윤이라는 남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윤은 광주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으며 노동운동하는 성희 언니에게서 이야기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속되었던 여성들 중에서 증언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찾았어도 증언이 너무 간략하다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생략되었다고 하면서 증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모든 게 지나갔는데. 노동운동으로 젊음을 보냈고 이제 노동운동계에서 알아주는 운동가가 된 성희 언니는 선주에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라면 너처럼 숨지 않을 거라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성희 언니를 선주는 그 후 10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어요. 성희 언니가 노동운동을 하며 전설 같은 일화를 만들어갈 때 그녀는 서울에 있지 않았고 광주에 있었습니다. 유는 논문을 위해 증언을 부탁했어요. 기억해달라고,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들어 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청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진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그 여름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어요. 학살 이전, 고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해 봄과 같은 순간이 닥쳐온다면 끝까지 남겠다고 손을 들었던 선택을 또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동호. 호일에 싼 김밥을 동호와 나눠 먹고 동호를 집으로 억지로라도 가게 했더라면 동호가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주는 동호를 자주 느꼈어요. 빈 공간을 향해, 어둠을 향해 자꾸 자신에게 오고 있는 동호. 그래서 나에게 오고 있는 건지, 왜 아직 살아있는지를 물으려고 오는 건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동호는 어머니의 손으로 묻혔습니다. 관뚜껑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아들의 얼굴이 헬쑥해서 얘가 이렇게 살결이 희었던가 놀랐어요. 작은 아들은 동호가 총을 맞고 피를 흘려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관이 가벼웠다고, 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 원수는 내가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라에서 죽인 동생 원수를 무슨 수로 갚느냐고, 너까지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는 거라고 질겁을 했어요.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작은 아들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어깨가 굽었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것이 아직도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나 해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정대 남매의 아버지가 와서 실성한 사람처럼 애들을 찾아 헤맸어요. 하던 일을 작파하고 1년 동안 사랑채에서 지내며 미친 듯이 관청을 드나들었고, 안매장 장소가 발견됐다고만 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대남매를 이 집에 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정대를 찾느라고 내 아들이 애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러면 천벌을 받는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이 쇠심줄 같아서 아들을 잃어도 밥이 먹어지는 걸 한탄했고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병치레를 계속하느라 그녀는 유족회에 혼자 나갔어요. 처음 보는 엄마들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적에 아무것도 속에 없는 허재비 같은 손을 맞잡고 아무것도 없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먼저 잡혀와 있던 부상자의 청년 한 명이 엄마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있냐고 울면서 소리치자 그녀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 벽에 걸린 살인자의 사진을 끌어내리다가 유리가 발에 깊이 박힌 적도 있었어요. 살인마 전두환, 내 아들 살려내라. 계속 만나 그렇게 싸웠고 헤어질 적마다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봄으로써 다시 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출염을 해서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집회에도 올라갔고 온갖 방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남편이 죽었고 그녀는 이 지옥에 자신만 남겨놓고 가는 남편이 가엾은 건지 부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에 숨을 쉬었다가 겨울에 삭신이 얼었다가 여름이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막내 아들 동호의 중학생 학생증에 있던 사진을 오려갖고 지갑 속에 지금까지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작가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동호의 흔적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 가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에필로그에는 작가의 고뇌와 진실을 향한 걸음이 담겨 있어요. 그 에필로그는 직접 읽으시라고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평소 여기에 올리려고 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니까 속도를 좀 내곤 해요. 끊어지지 않게 쫙 읽어야 요약이 수월해서 400쪽 이내의 책까지는 아침에 시작하면 그날 다 읽는데요. 이 책 소년이 온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도 힘들게 읽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다가 멈추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가 폭력을 만들고 그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이 순환. 이 소설이 힘든 건요.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5월보다 더 잔인했던 그의 가을까지. 그리고 5년, 10년, 20년, 30년. 거기에 없었던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모나미 검은 볼펜이 악몽인 그들. 삶이 거기서 멈춰있고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죽음이 거두어가길 소망하는 그들. 그 고통의 기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들. 소년 동호는 자꾸 와서 왜 살아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선이 다른 무리가 있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쟁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작가는 진실만을 쓰고요. 노벨상은 진실을 쓴 작가에게 상을 줍니다. 다른 상도 아니고 노벨문학상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